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나이 먹고 체하면 약도 없지. 시작하겠습니다. 군말. 저는 작가가 힘들여 써놓은 글을 편안히 즐기며 읽는 얌체입니다. 소설가가 되고 싶은 열망에 얼마나 많은 나날을 뜬 눈으로 세우고 다시 나의 주제를 알고 그 마음을 쓰다듬느라 더 많은 나날을 보냈지요. 글을 쓰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가 책을 읽는 자리로는 안성맞춤이었다고 말하면 얌체라는 명사가 조금은 변명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토록 귀한 글을 주셔서 감사하고 쓰시느라 얼마나 힘을 들였을까 또 감사합니다. 특히 이 책은 평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알고 썼을까 할 정도로 나를 대변해주는 내용이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작가와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글을 쓰고 나는 글을 읽는다는 것뿐. 작가가 말했듯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한 일이 바로 나이 먹는 일이었다는 인생 전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차례의 목록에서 특히 더 내 마음을 끌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 먹고 체하면 약도 없지. 지은이 임선경. 프롤로그. 어느 날 갑자기 내 나이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아이들이 다리에 감기던 시기가 지나고 나니 내 다리로 어디든 갈 수가 있긴 한데 대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왔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가장 열심히 꾸준히 한 일이 나이 먹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나이 먹는 일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본다. 나는 지금 갱년기 한복판에 서 있다. 갱년기는 쇠락과 상실의 시기이기만 할까? 여성성의 멍에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와 독립의 시기는 아닐까? 확실한 것은 갱년기는 사춘기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신체가 격변을 겪는 때라는 것이다. 그러니 사춘기처럼 예민하게 느끼고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무한히 감동하고 그러면서 훌쩍 자랄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 번 겪는 사춘기, 사춘기처럼 가슴 뛰는 갱년기, 희망사항이다. 소제목 1.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아줌마들은 어쩌고 하는 말에 울뚝불뚝 하면서도 내가 그건 그래 하고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아줌마들은 시끄럽다는 말이다. 시끄럽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소리가 큰 것, 데시벨이 높은 것이다. 또 하나는 의미를 알 수 없도록 소리가 섞이는 것이다. 아줌마들의 시끄러움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다. 첫째, 아줌마들은 목소리가 크다. 당연히 이유가 있다.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은 인간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말을 하는데도 식구들은 잔소리로 들으니 점점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더욱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아줌마들의 대화는 소리가 섞인다. 한 사람 이야기를 진득하게 듣지 않는다. 서너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을 알고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찌 보면 매우 자매에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몇 년 전부터 놀라울 정도로 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한마디 하려는데 그게 뭐더라? 그거 있잖아 그거 하는 대명사만이 조합된다. 말을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다. 돕지 않으면 이야기 진행이 안 된다. 전에 우리 거기 갔었잖아 거기. 저기가 많았잖아. 그러면
전회라는 게 대체 언제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러면 어디를 갔었는지를 추측하고 같이 갔던 곳이 확정되면 거기 뭐가 많았는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추리해봐야 한다. 그 배우 누구지? 그 외 있잖아. 저번에 거기 나왔던 그 사람. 누구? 아니 있잖아. 그 저기랑 같이 나왔던 남자. 아 저기는 또 누구야? 남자야? 응, 거기서 동생으로 나왔잖아. 아 누구 동생으로 나왔는데? 아 주인공 동생이지. 왜 그 사람 있잖아. 아 그 이름이 뭐더라? 문답을 거듭해서 어찌어찌 어떤 배우를 말하는 건지 알아찬다 해도 막상 또 이름은 생각 안 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한다. 아무튼 그런 사정이다 보니 아줌마들의 대화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듣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모두가 그 대화에 한꺼번에 참여해야 한다. 말을 거들어주는 조력자가 없으면 이야기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대화에 독점이 있을 수 없고 동시에 소외도 없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남들이 듣기에는 아줌마들은 왜 저렇게 동시에 다 떠들고 있지?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줌마들의 대화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말 그대로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소제목 2. 이제는 정말 귀걸이를 할 때. 2달 뒤면 50대야! 라고 어느 날 부르짖었다. 49. 가을, 긴 연휴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세월은 빠르고 한 번 간 청춘은 되돌릴 수 없고 어영부영하다가 한 세상이 끝나버릴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는 실감이 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이 든 것이 확실하니 이제는 정말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미룬 일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왜냐하면 미룰 시간이 없으니까. 미루다 보면 이번 생에서는 영영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아주 옛날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미루고 미루다 하지 못한 일, 내게는 그것이 귀를 뚫는 일이다. 나는 내내 액세서리를 하지 않고 지내왔다. 그래도 이제는 액세서리를 하는 사람으로 변신해보자고 생각했다.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차려입어도 거울 앞에 서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위적인 반짝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동네 금은방에 가서 귀를 뚫었다. 귀를 뚫는 일은 아주 간단했지만 그 후의 관리가 의외로 까다로운 일이었다. 한 번 실패했다. 머리 감을 때 귀의 은침이 너무 거슬려 빼놓았다가 깜빡 잊고 그냥 잤더니 단 하루 만에 구멍이 막혀버렸다.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뚫었다. 이번에는 조심조심 정성을 다해 관리했다. 2주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은침을 빼고 깃불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다시 은침을 끼웠다. 그 뒤 한 달 동안 아침 저녁 세수하면서 귀에 물이 닿은 뒤에는 꼭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다. 귀를 뚫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세상에 그 많은 귀 뚫은 사람들이 모두 이 귀찮은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오, 세상 사람들은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었어 하며 감탄했다. 한 달가량 지나자 드디어 은침을 빼고 귀걸이를 끼울 수 있게 되었다. 귀에 아무 장식이 없다가 늘 귀걸이를 걸고 있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렇다고 꼭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말이 아니다. 중요한 건 변하다. 변한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변하지 않음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우정, 한결같은 마음 등등의 말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다 보니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알고 보면 귀찮아서 안 변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변하려면 안 쓰던 신경을 써야 하고 모르던 것을 새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라도 생겨라 하는 마음이 젊은 마음이다. 제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늙은 마음이다. 작은 것이라도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생활을 신선하게 만들어준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냥 변화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시도해보는 것이다. 어쨌든 길을 뚫었다. 지금은 귀걸이가 2개뿐이지만 더 살 거다. 누가 내게 뭘 선물할지 고민된다면 귀걸이를 사다오. 소제목 3. 하나 사야 해.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니 어딘지 비어 보인다. 가슴까지 내려오는 화이트 골드 펜던트를 걸었다. 신발이 문제네. 거울 앞에 신문지를 깔고 하이힐, 앵클부츠, 슬리본,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을 다 꺼내다 신어본다. 2시간 내내 강의로 서 있어야 하니 정답은 슬리본이다. 내가 가진 슬리본은 분홍색이라 옷 색깔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고 나중에 어울리는 걸 하나 사야겠다는 결론을 내리며 거울 앞을 떠난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난다. 하나 사야 해. 뭘 하나 사야 하는지는 때마다 다르다. 머리카락을 부풀리는 고데기, 주름을 감쪽같이 없애준다는 크림, 굽이 있지만 푹신해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는 구두, 옆구리 군살을 다 커버해준다는 속옷.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쇼핑 목록은 늘어만 간다. 어떤 글에선가 예쁘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도 거울을 오래 볼 수 있는 권리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다. 무릎을 탁 칠 만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젊어서는 외모를 꾸미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다른 여자애들을 우습게 보기도 했다. 저런 건 아무 가치 없는 일이야 라고 계속 자기 암시를 했다. 매우 비겁한 방어 기제였다고 생각한다. 톡 까놓고 말해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줄을 그어보려는 시도를 포기했다는 말이다. 그러다 나는 나이 먹은 여자가 되었다. 예쁘다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도 결정적이도 않은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와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평가의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나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거울 앞에 선다. 이런저런 시도를 한다. 탈 코르셋이란 말이 들리고 꾸밈 노동을 거부한다는 선언도 들린다. 내 생각엔 탈 코르셋에서 말하는 코르셋은 화장, 옷차림 그 자체는 아닌 것 같다. 10대 학생들에겐 화장을 못하게 하는 게 코르셋이고 20대 직장인에겐 화장을 꼭 하라고 하는 게 코르셋이다. 타인의 차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평가하는 일이 코르셋이다. 당연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는 일,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일이 코르셋을 벗는 일인 것이다. 내게는 진주 귀걸이, 꽃무늬 원피스, 리본 달린 모든 것들 등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는 것이 코르셋을 벗는 일이다. 내가 50이 넘어서야 느끼게 된 몸의 자유와 평화를 지금의 10대, 20대들은 더 기다리지 않고 가지려 하는 모양이다. 똑똑한 것들 같으니라고. 소제목 4. 지성은 비탈에 서 있다.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말하면 분위기 썰렁해질 것 같네? 라든가 내 생각은 이렇지만 괜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또는 너랑은 이야기하기 싫어 등으로 말이다. 나는 주장이 뚜렷한 편이고 뚜렷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었다. 편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더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유는 진짜 몰라서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 그게 뭐야? 가상화폐라니, 비트코인이라니, 암호화폐라니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몇몇에게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갔다. 선사시대의 사람 중 일부는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를
조개 껍데기 하나와 바꾸기로 했을 때 멘붕이 일어났을 것이다. 나처럼 그게 뭐야, 그런 거 하지 마 생각했을 것이다. 미디어에서는 점점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이 문제라면 열심히 배워 익히면 어찌어찌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성이다.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능력, 분별력, 판단력 같은 것들 말이다. 내 지성은 비탈에 서 있다. 나는 의견을 잃어간다.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다.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무엇까지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지? 또 그것과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공인인가? 예전에는 의견이 있었던 문제도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내 의견은 근거가 많이 약해졌다. 이전에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더는 당연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한 50년 살다 보면 어디서 주워들은 것도 많아진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매 사안에 의견과 주장을 가지기 쉽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말이야 하며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50대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세상에서도 아직은 힘을 가지고 있는 세대. 그러니 잘 모르면서도 무엇을 우기기 딱 좋은 세대다. 사회 환경은 변한다. 지금껏 꾸준히 변해왔고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진다. 지금 사는 세상은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처음 살아보는 세상이다. 세상은 더는 내가 아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내 결론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기. 앞으로의 세상은 10대, 20대들이 살아갈 세상이다. 그러니 굳이 저항하지 않기로 한다. 이야기를 들어본다.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잘 모르겠네 하고 치운다. 지성은 비탈에 서 있다. 소제목 5. 50대 고아의 진짜 외로움. 나는 51살의 고아가 되었다. 고아가 되고 보니 사는 일이 그전과는 또 다르게 느껴진다. 어느 날 밤에 자다 말고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뭔가 자랑스러울 일이 평생 없겠구나. 새 소설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 때였다. 새 책이 나오면 어디 보내야 하나 짚어보다가 든 생각이다. 좋아해줄 부모도 없는데 새 책이 나오면 뭐 하나 싶었다. 자랑은 부모에게 하는 자랑이 최고다. 부모에게는 아무리 작은 일도 어떤 망설임이나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없이 순진무구하게 자랑할 수 있다. 나의 작은 성취를 100배, 1000배 튀겨서 자랑스러워 해주는 사람이 부모다. 내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자랑을 하면 엄마 아빠는 화들짝 반색하며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면 나는 왠지 원래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워진다. 아빠는 내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을 스크랩해 앨범에 넣어두었다. 신문에 나왔다고 놀라고 감탄하고 그 기사를 스크랩해 두는 사람은 부모뿐이지 않을까? 본인도 안 하는 일을 부모는 대놓고 한다. 아빠는 내 책이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서점에 그 책이 자리를 잘 잡았는지 보고 누가 그 책을 들춰보고 있으면 재미있느냐고 그거 우리 딸이 쓴 책이라고 했다. 나는 칭찬받는 어린애가 된 느낌으로 으쓱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간이 나와도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책이 되어 나오기 전의 내 원고 뭉치를 보고 세상에 그 많은 걸 내가 다 썼단 말이냐? 편지를 한 장 쓸래도 머리가 빠지는데 저 많은 걸 다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하고 놀라며 말해주었던 부모님이 없으니 마음으로 받는 보상이 없어진 느낌이다. 이제 아등바등 산다고 한들 누가 나를 안쓰러워해 줄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해낸다 한들 누가 나를 자랑스러워해 줄 것인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뿌듯할 수는 없으리라는 예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허전하고 쓸쓸해지리라는 예감. 그것이 50대의 고아가 느끼는 진짜 외로움이다. 소제목 6. 층계참에서 지르박을. 집 앞에 큰 복지관이 있다. 나는 강좌도 듣고 도서관도 가고 카페도 이용한다. 거의 매일 복지관에 들른다고 보면 된다. 복지관 중앙에는 관람석으로도 쓰는 널찍한 층계참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층계참이 복작될 때가 있다. 라틴 댄스 수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전 시간에 배운 스텝을 층계참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한두 커플이 앞으로 뒤로 스텝을 밟으며 손을 잡고 돌고 다른 사람들은 계단에 걸터 앉아 훈수를 두며 웃기도 한다. 라틴 댄스 수강생들은 대부분 노인이다. 그런데 춤 연습을 할 때 보면 다들 아이 같다. 발을 옮기고 팔을 올리고 시선을 맞추고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가도 곧 웃는 사람들. 무언가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린아이 같다. 서툰 모습, 그래서 잘 하려고 연습하는 모습은 귀엽게 보인다. 아들이 배우다 때려치워서 애물단지가 된 기타를 보며 복지관 기타 강좌에 등록했다. 왕년에 기타 좀 쳤던 할아버지들과 나처럼 사놓은 기타가 아까워서 들고 나온 중년 여인들이 뒤섞여 강습 중이다. 하지만 도통 실력이 늘지 않는다. 강사가 연습하면 반드시 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려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고개들을 끄덕인다. 언젠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언젠가의 기대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다를 것이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훗날을 믿지 못하면 훗날을 상상할 수도 없다. 아들이 어릴 때 내게 물었다. 엄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엄마는 커서 엄마가 됐잖아. 그렇게 대답하면서 앞이 캄캄했었다. 그때는 내게 미래가 없을 것 같았다. 1분 1초도 아이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 아이들은 자랐고 나는 내 시간이 생겼다. 초등학교 글쓰기 시간에 나의 꿈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처럼, 고등학생 때 입시를 앞두고 학과를 고민했던 때처럼 진지하게 고민한다. 나는 뭐가 될까? 나이가 든다 해도 쇠락과 비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채워지는 내일도 분명 있을 것이다. 내일을 믿으며 오늘을 산다. 연습이란 그런 것이다. 소제목 7. 우리 집 말고 내 방. 나는 내 방이 있다. 자랄 때도 나는 온전히 내 소유인 그런 공간을 탐했다. 내가 어릴 때 찾은 내 공간은 창턱이었다. 언니와 내가 함께 쓰던 방에는 큰 이중창이 있었다. 이중으로 된 창과 창 사이 창턱에 한 사람은 넉넉히 올라가 앉을 만한 공간이 나왔다. 안쪽 창과 바깥 창을 다 닫으면 아주 아늑했다. 거기서 어두워질 때까지 책을 읽었다. 대학에 진학하며 서울이란 곳에 오자 공간은 더 각박해졌다. 4명이 함께 쓰던 좁은 기숙사, 잘 때는 다리를 책상 밑으로 넣어야 하는 하숙집, 방 안에 얼기설기 빨랫줄을 메고 축축한 빨래 밑에 누워 잠들었던 자취방, 결혼해서 아이를 낳자 알량하게나마 가지고 있던 내 공간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해지는 놀이터에서 멍하니 1시간이나 앉아있던 적도 있다.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 눈물나게 그리웠다. 그러나 세월은 흐른다. 아이들은 자란다. 아이들은 자라서 사춘기가 되자 방문을 잠갔다. 또 더 자라자 청소하러 드나드는 것도 싫어해서 나는 애들 방 청소에는 손을 뗐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애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내 방을 가지게 되었다. 내 방은 엉망이지만 내 행태와 습성에 물건들이 놓여 있어 내가 쓰기에는 최적화된 공간이다. 내 것은 참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개념이 중요하다. 내 방이 생긴 지금 나는 어쩌면 일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를 맞은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더 이상 집의 안주인이 아니다. 집은 우리 가족의 공동 공간이고 방은 각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성원으로서의 자기 공간이다. 내 이후의 삶, 노년기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 다 예상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겨우 생긴 내 방이 없어지지 않도록 애쓸 것이다. 내 방에서 나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고 생산적인 일을 만들 것이다.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몸을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그 방에서 기꺼이 외로워하리라. 소제목 8. 그러잖아도 운동하고 있어. 학교 다닐 때 체력장 5등급이었다. 5등급이 꼴찌 등급이다. 나는 약했고 자주 아팠다. 몸이 약하고 운동 못하는 아이라는 게 내 정체성의 일부였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 몸이 불었다. 아이 키우기가 엄청 힘들고 피곤한데도 체중은 늘고 체력은 떨어졌다. 우울증이 왔다.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상담 치료도 받으러 다녔지만 별 소용이 없는 듯 했다. 의사는 내게 당장 운동을 시작하라고 했다. 약 먹고 비싼 돈 내고 상담받는 것보다 1시간 운동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낸다고 했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돈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고 하니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다. 그리고 집 앞 스포츠센터에 등록했다. 그게 내 운동 역사의 시작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일에는 매일 운동하러 간다. 운동하면서 튼튼해졌다. 6병 묶음 생수는 우습게 들고 다닐 정도로 힘도 세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운동이 재미있고 적성에 맞았던 것은 아니다. 가기 싫은 발걸음을 어떻게든 스포츠 센터까지 옮기게 만든 에너지가 뭐였을까?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두돌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겼다는 사실 때문이었던 것 같다. 운동한다고 애를 맡겼으니 그 시간에는 꼭 운동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 뭐든 초반에는 조금쯤 강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운동해야 한다고, 성인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치매를 예방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말한다. 언제나 결론은 운동이다. 그러니 듣는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진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하다. 운동하면 그 찜찜함을 벗어버릴 수 있다. 어디에는 어떤 운동이 더 좋다는 정보에도 더 관심을 두게 된다. 누가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아주 마음이 가볍고 흡족하다. 운동하라고? 아, 그러잖아도 이미 하고 있어. 운동은 그렇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 소제목 9. 숙련은 없지만 정련도 없다. 예술은 숙련이 안 된다. 아마도 그게 예술가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될 것이다.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좋겠다고 생각한다. 구두를 만들거나 기계를 다루거나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 숙련이 있는 일. 글쓰기는 숙련이 있을까?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 글쓰기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도 정말로 점점 더 잘 쓰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20대 소설가들보다 60대 소설가들의 작품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작가를 놓고 보더라도 그 작가의 초기작보다 후기작이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 변화는 있겠지만 그 변화가 숙련에 의한 전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림을 배우러 화실에 다닌다. 지금 나는 내가 그린 예전 그림을 보며 또 흥분한다. 우와, 내 솜씨 엄청 늘었잖아. 계속하면 점점 더 잘 그리게 될 거라고, 숙련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마침내 화가가 될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글쓰기도 그림과 마찬가지다. 나는 글자를 깨치고 난 뒤로 쭉 글쓰기를 해왔고 25살부터 글을 써서 돈을 벌었다. 그동안 점점 더 잘 쓰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데서 희망을 찾는다. 글쓰기는 숙련도 없지만 정련도 없다. 젊은 시절보다 더 좋은 글을 쓴다는 보장은 없어도 젊은 시절과는 다른 글을 쓴다는 보장은 있다. 작가는 나이 먹는 것이 두려운 직업이 아니다. 시바타 도요라는 작가가 있다. 1911년생으로 2013년 타계하기까지 100년 넘게 살았다. 90이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98배 첫 시집을 냈다. 98배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걸? 나는 이 시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었다. 100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꿈.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구름을 타보고 싶다는 글을 쓸 수 있다. 그것은 그 나름의 울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0살 할머니가 구름을 타보고 싶다고 하면 울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감동의 깊이가 다르다. 나는 나이 먹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 나이 먹은 내가 쓰는 글에 대한 기대다. 숙련은 없을지라도 정련도 없으니까 늙어서는 훌륭한 작가가 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계속 써야 한다고 자신을 독려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소제목 10. 그러니 뻔뻔해져야 한다. 대형 서점에 가면 압도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책을 이렇게나 열심히 쏟아내고 있다니. 내가 몇 달을 또는 몇 년을 글자 사이에서 헤매며 쌓고 붙이고 문지르고 다듬었던 내 책은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사이에서 초라하기만 하다. 세상에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까지 끼어들어 이런 열패감을 맛봐야 하지?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책 좋아하는 독자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잘 써준 책을 읽으며 즐기면 되는 게 아닌가? 서슬퍼런 독자로서 남이 쓴 책을 물고 뜯고 씹는 즐거움만 맛봐도 되지 않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다. 좋은 책을 봤을 때 그렇다. 대부분 좋은 책이다. 그런데 정말 아닌 책들도 있다. 교정조차 제대로 보지 않은 그런 책들. 그럴 때 나는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의욕이 활활 타오른다. 무엇을 포기할 때 가장 써먹기 좋은 합리화 수단이 바로 자신에게 엄격해지기, 혹독해지기다. 자기에게 아주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천재의 모습을 써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재들이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천재들은 깨부수고 찢어발기더라도 마지막에는 결과물을 남긴다. 어쨌든 굉장한 걸 만들어내는 것이다. 깨부수고 찢어발기는 건 하는데 끝내 결과물이 없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다가 너무 귀찮아서 못했어 하는 것은 창피하니까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서할 수 없었어 하는 식으로 내가 나에게 변명을 하는 것이다. 내가 글을 쓸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작업이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나는 어떤 계곡에 빠지는 것 같다. 이런 글을 누가 읽겠어? 쳇, 이것도 글이라고. 이런 마음의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마이 계곡이다. 이 계곡에서 빠져나오려면 길을 막아야 하는데 이때 길을 막는 재료가 되는 것은 오로지 뻔뻔한 뿐이다. 뭐가 어때서? 이 정도면 괜찮아. 나중에 수정하면 돼. 할 거라고 할 거야. 뻔뻔함이야말로 작가가 된 자의 재능이라고 나는 늘 주장한다. 내면의 외침이 들릴 때마다 쓰기를 그만두었다면 나는 어떤 글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뻔뻔해져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무언가 계속 노력해서 발전이라는 걸 하려면 목표를 높게 잡을 게 아니라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한다. 그래야 재미도 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계속할 수 있다. 나는 지지와 격려와 갈채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별로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야단법석을 떨며 박수를 쳐줘야 한다. 그림을 배운다고, 영어 공부도 한다고, 지금 어떤 책을 쓰고 있다고. 조용히 남 모르게 해도 될 일을 천지사방에 대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갈채다. 바쁘게 재미있게 살고 있네. 잘하고 있어. 그러면 내 갈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친 박수가 무한해지지 않도록 계속 바쁘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나이 먹으며 해야 할 웬만한 지침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운동에서 내 몸 보호하기, 취미활동으로 생활의 활력 찾기, 모른다고 인정하기, 기꺼이 외로워하기, 미래를 꿈꾸며 연습하기, 그리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뻔뻔해지기입니다. 50대 모든 여성분들,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왔습니다. 저마다의 코르셋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기쁨의 자유를 누려보기입니다.